박순자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통영의 고요함 속에서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 죽고 연락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어제 낮에 갑자기 며느리가 갈비찜을 해왔다며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다정했던 행동이 의아했지만 고맙기만 했죠. 그래도 남보다는 아들이 죽었어도 며느리가 낫구나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아들 서재에서 자겠다고 했는데 여태 잠이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란. 방 앞을 지나가려던 중 낮은 목소리가 내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이 늙은이 병원에서 인지능력 저하 소견서만 받으면 돼. 어차피 나이가 있어 곧 돌아가실 분인데 조금 일찍 죽는 거지.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재산 정리될 것 같아. 그 해변 아파트 세 채와 통장 5억을 우리 엄마 명의로 돌려놓으면 세금도 피할 수 있다니까.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걸까? 아니,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조심스럽게 다시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민호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는 할머니와 거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수시로 찾아오고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친절을 베풀었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있었다니. 다음날 아침 정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냥하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일을 혼자 곱씹었어요. 단순히 잠꼬대처럼 들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음모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심란한 순자는 아들의 방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호가 떠난 후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책꽂이 밑먼지를 닦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민호의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호기심에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놀랍게도 배터리가 아직 남아있었고 레코더가 작동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단 하나, 민호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의 날짜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말에 계획대로 진행하자. 브레이크는 문제없지? 며느리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조금만 달아있으면 사고로 보이기 충분해. 이미 2번이나 검증했잖아. 좋아. 3억짜리 보험금이면 우리 새 출발하기에 충분해. 어차피 시한부 인생 좀 더 일찍 끝나는 거지 뭐. 순자의 손에서 레코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아들은 이 대화를 녹음했지만 확인할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확인했지만 대응하기 전에 사고를 당한 걸까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기당하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전사가 되기로. 통영에서 태어난 순자는 피난민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22세의 남편 박영철이 폭풍 후 속 어선 사고로 실종된 후 홀로 아들 민호를 키우며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들이 버리는 생선 부스러기를 모아 팔았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새벽 바다를 맞으며 경매장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털을 잡아 마침내 순자네라는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순자는 크고 작은 사기를 여러 번 당했어요. 가장 큰 사건은 15년 전 부산에서 왔다는 사업가 황대식에게 투자한 일이었습니다. 동해안 수산물 유통센터라는 그럴듯한 사업 계획을 내밀며 그는 순자의 노후 자금 2억을 가로챘어요. 어르신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저희는 공식 인가받은 사업체입니다. 고향에 새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금의 3배도 벌어드릴게요. 그자는 시장 상인 7명에게서 총 10억을 모아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몇 개월 후 그를 검거했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박 여사님, 이런 사기꾼들은 항상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증거 없이는 절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당시 담당 형사 김정훈의 충고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일 이후 순자는 항상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노인들이 자주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두 가지 충격적인 발견 후 순자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고 이제는 자신의 재산까지 노린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TV 드라마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본 드라마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막기 위해 집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던 장면이었어요. 순자는 오랜 단골인 영광전파사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 김영철은 아들 민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아이고, 순자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민호 녀석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영철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요즘 집에 간간히 도둑이 드는 것 같아. 물건이 조금씩 없어지고. 영철은 그날 오후 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 인형 속, 부엌 시계 안, 현관문 위 작은 구멍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어머님, 이제 이 앱만 열면 집안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녹화도 자동으로 되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도 와요. 영철이 떠난 후 순자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선명한 화면에 그녀의 거실, 부엌, 현관이 보였어요. 혼자서 몇 번 손을 흔들어보고 움직여보며 테스트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 그녀의 마음에 든든함이 생겼어요. 이제 누가 오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전파사에서 배터리 충전식 소형 녹음기도 함께 구입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치 투명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통영 바다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47년 동안 그녀를 지켜준 바다처럼 이제 현대 기술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서연이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엄마가 할머니의 통장을 노리고 있어요. 순자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할머니, 엄마가 변호사랑 자주 만나요. 할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재산 관리를 맡으려고 해요. 저는 엄마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손녀의 목소리가 흐느끼며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남자랑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고 할머니 재산 얘기도 자주 해요. 박 여사 인지능력 저하 진단서라는 파일도 봤어요. 순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녀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누구야? 할머니 믿고 있어. 이 할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던? 이제 우리 서연이가 알려줬으니 철저히 대비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할머니. 정말요? 어떡해요? 그건 할머니 비밀이야. 하지만 이제 증거도 있고 준비도 다 됐어. 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전화로 그녀의 의심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제 며느리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녹음기를 자신이 직접 만든 꽃무늬 천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자투리 천을 재봉틀로 만든 이 조그만 손가방은 빨아도 잘 지지도 않아 꼬질꼬질하지만 이 손가방이 들고 다니기가 편해 빨새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돈과 통장을 보관하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온 통영신협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 박말숙은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말숙아, 내 계좌 상태가 이상해. 지난달부터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신청한 적 없어. 은행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달 100만 원씩 가족 신탁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송정이었어요. 언니, 이거 분명히 이상한데. 당장 중지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숙에게 민호의 녹음기를 보여주었어요. 함께 들어본 말숙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 해요. 말숙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통영경찰서 강력팀에서 일했어요. 15년 전 사기 사건을 맡았던 김정은 형사는 지금 경찰청 강력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숙은 통화를 마치자마자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정훈 팀장이 곧 연락할 거래. 아직도 강력팀에 있으니까 뭔가 도움 줄 수 있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부산 사기 사건 때도 든든하게 도움을 줬던 경찰 김정훈. 그가 이번에도 무엇인가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정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어요. 박 여사님, 말숙 씨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요? 네, 팀장님. 직접 들어보셔야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댁에 계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문 꼭 잠그시고요. 30분 후 순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폰 감시 앱을 켜보니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는 김정훈 팀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고 순자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의와 정체불명의 남자 목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의 차를 조작하자는 대화, 보험금 액수까지 언급되는 치밀한 계획. 김정훈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메모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살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민호 씨의 교통사고, 정희 씨가 수령한 보험금, 그리고 이 녹음 내용까지 저희가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팀장님. 최근 제 통장에서 이상한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탁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수익자는 송정이고요.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좌 추적과 보험 가입 내역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가능하시다면 며느리 정희 씨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해 주세요. 저희가 수상한 서류나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바로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기라도 해야 한다면 해보겠어요. 47년 수산시장에서 거짓말 장사꾼들 상대하며 살아온 인생이에요. 김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여사님답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부 감시와 통신 추적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집에 CCTV 같은 거 설치돼 있습니까? 예. 바로 어제 설치했어요. 영광전파사 영철이 알죠? 민호 초등학교 동창이요. 그 애가 직접 달아줬어요. 부엌 시계, 현관, 거실 다 보입니다. 순자는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카메라 화면을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김정훈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합니다. 그럼 카메라 녹화본과 녹음기, 그리고 자동이체 내역까지 확보해서 수사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아침을 준비하다 말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가 오늘 아침 우리 은행 들렀다가 오후에 시댁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 창구 직원이 전해줬어. 뭔가 서류도 들고 있었고 서명할 일 있다고 했다더라. 수상한 냄새가 나. 순자는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고 앞치마 속에 작은 기계를 다시 넣어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 정희와 함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 하지만 며칠 전 민호의 녹음에서 들렸던 익숙한 음성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심호흡을 길게 내쉬며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정희야.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니? 정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이분은 최상민 씨예요. 민호 보험 관련해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오늘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녹음기 속에 있었던 남자의 목소리가 이놈의 목소리였구나. 최상민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손으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 여사님. 민호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순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목소리 어딘가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건 며칠 전 레코더에서 들은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세요. 날씨도 더운데 덥지? 사이다라도 한 잔 줄까? 순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시계에 숨겨진 카메라를 한번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 속 녹음기도 분명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쪽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상민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사이다를 컵에 따르며 일부러 시간을 벌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드리러 왔어요.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요즘 노인 사기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재산 보호 절차를 준비했어요. 최상민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신탁 계약서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어머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자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휴, 나는 이런 건 잘 몰라. 학교도 못 다녔는데 무슨 신탁이고 뭐고. 그냥 어렵기만 하네. 최상민은 잔잔히 웃으며 친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건강하실 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혹시라도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생기면 지정된 수탁자가 대신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수탁자로 지정돼 있지만 절대 어머니 뜻 어긋나게 안 할게요.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자는 서류를 넘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익자, 자산 처분 권한, 즉시 효력. 아이고, 머리만 아프네. 최상민이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어머님이시고요. 자산 처분은 수탁자가 가능한데 이는 어머님의 복지를 위한 행동만 허용됩니다. 효력도 서명 후 바로 시작되지만 물론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긴 해요. 순자는 그 대목에서 일부러 되물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그건 의사가 진단해 주는 건가? 정희가 눈빛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에서 간단히 테스트 받으시면 돼요. 근데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멀쩡하시잖아요. 그래, 그렇지. 갈비찜도 잘 뜯었는데 뭘.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서류를 접었습니다. 중요한 거라니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 친구 말숙이도 법률 쪽 잘 아니까 걔한테도 한번 보여줄까 싶네. 정희와 최상민은 순간 정지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희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그냥 간단한 서류라서.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 걸린 일인데 하루 더 생각한다고 뭔 일 있겠니? 최상민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방금까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녹음기와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저장된 영상과 음성을 확인했고 말없이 그 파일들을 김정훈 팀장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민호야, 엄마가 다 밝혀낼게. 널 절대 허무하게 보내지 않겠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전날 저장한 녹음기를 들고 통영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정훈 팀장은 이미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강력팀에서 직접 내려온 그는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데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 영상과 녹음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김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주며 설명했습니다. 녹음 속 정희와 최상민의 대화는 명백히 순자의 판단 능력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었고 서류 조작 혐의까지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할 일은 민호 씨의 사고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정희 씨와 최상민 씨가 과거에 연루됐던 사건들도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그냥 돈만 노리는 줄 알았는데 민호까지. 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그녀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호 씨의 보험 내역입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송정혜 씨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사망 조건 중 주말 교통사고 항목에 대한 특약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면 보험금이 3배로 지급되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걸 민호가 들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민호는 보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까지 그런 걸로 남겨주기 싫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입 서류에 사인이 민호 본인의 것인지 위조 가능성도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설계한 담당자는 최상민입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 아들이. 김 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호 씨 차량의 브레이크 문제도 다시 국과수와 협력해 분석 중입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자의 전면 충돌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났지만 지금 봤을 때 그 차량의 정비 이력도 수상합니다. 저는 그냥 민호가 사고로 세상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 애가 병이 있었다는 말도 듣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입수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민호 씨는 사고 3개월 전 서울대병원에서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걸 숨겼다는 사실도 그걸 알고 있던 며느리 정희가 최상민과 함께 행동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기 간암. 그런 상황에서 왜 운전을? 정황상 누군가가 민호 씨에게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사고가 났다는 점, 보험금이 송정희 씨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차량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흔적,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순자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살며 수많은 풍랑을 견뎌왔지만 아들의 비밀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김 팀장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김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사님이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느님이나 최상민 씨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모든 통화 및 방문 기록을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여사님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몸은 떨렸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 바다를 견뎌낸 여인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를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김정훈 팀장은 단단한 악수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함께 밝혀냅시다. 민호 씨가 남긴 흔적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민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필체로 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는 어쩌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최상민과 송정희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보험금 3억 원이 송정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그중 5천만 원만 그녀에게 남겨지고 나머지 금액은 여러 차례 분산 송금된 끝에 해외에 있는 최상민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입니다. 송정희 씨는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김정훈 팀장은 민호의 사고 전후로 두 사람이 사용한 통신 내역, 차량 위치 추적, 병원 진단서 위조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통영의 한 폐차장에서 민호의 차량 브레이크 패드를 국과수에 의뢰해 재감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순자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 또 듣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 팀장님,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두 분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확보가 급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쪽에서 먼저 유인 작전을 쓰겠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조건부로 계약서에 관심을 보이는 척 해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당한 고통, 내가 다 갚아줘야죠. 연기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며칠 후 정희가 다시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얼굴은 말쑥했지만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드린 서류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래, 뭐 대강은 봤는데 아직 마음을 못 정했어. 요즘 머리도 좀 멍하고 말이지. 정희는 순간 반가운 듯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정기 검진처럼요. 괜찮으시면 바로 계약 진행하셔도 되고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순자는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쯤 가보지 뭐. 그런데 정희야, 그 서류 다시 한번 가져다 줄래? 지난번 건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어디다 뒀는지 까먹었네. 정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다시 나타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 모두를 카메라에 담았고 녹음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서류를 넘기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고 정희는 그때마다 차분하게 답했지만 몇몇 문장은 그녀에게 불리한 진술로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은 서울에서 최상민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 보험사 본사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수많은 보험 관련 서류들과 위조된 진단서,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체포 소식은 곧바로 순자에게 전달됐고 그녀는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잡았군요. 민호야, 억울한 내 죽음을 이제라도 알게 되겠구나. 다음 날 김정훈 팀장은 송정희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상민의 체포 소식을 듣고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정희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최상민이 민호의 병을 알고 접근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 사람이 민호한테 필요한 금융 조언을 해주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사고 전날에도 민호의 차량을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김정훈 팀장은 묵묵히 그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진심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통영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호 사건을 보험금, 살인 및 조직적 보험 사기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순자는 다시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방에 들어가 그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꼭 지켜주세요. 그 아이만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이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새겼습니다. 아들아, 너를 못 지켜 미안하다. 하지만 서연이만큼은 애미가 지켜낼게. 애미가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하지 않으마.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정의를 향한 첫 발을 뗐을 뿐이었습니다. 통영지방법원 제1형사법정. 어둡고 조용한 법정 안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상민과 송정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고 방청석엔 취재진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순자의 손녀 서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호가 남긴 편지 사본과 경찰이 제출한 녹음 기록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판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검사에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사기 및 살인입니다. 피고 최상민은 말기 환자를 이용해 고액보험을 설계한 뒤 사고를 가장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송정희는 그 공범으로서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자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박순자 씨를 증인석으로 소환합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민호 씨의 사망 전후로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보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나 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제 며느리와 어떤 남자의 대화가 녹음된 걸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안엔 브레이크를 조작하자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법정안을 관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녹음은 지금 이 법정의 증거로 제출돼 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시 며느리 정희 씨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사고 전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죽고 3년이 지나자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자고 하고 제 재산 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며 서류도 가져왔습니다. 변호인은 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송정희 씨가 어떤 강요를 했습니까? 혹시 박 여사님께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저는 47년 수산시장에서 사기꾼을 여러 봐온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속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앞에서 직접 설명하던 그들의 말과 표정은 돈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눈이었어요. 순자의 증언 이후 감정인과 국과수 전문가, 계좌 추적 수사관들이 차례로 나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는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육안상은 마모처럼 보이지만 도구로 얇게 깎은 형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사는 결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조작은 외부 정비 지식 없이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설계된 방식으로 차량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민호가 말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최상민은 저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더 좋은 보험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는 묵묵히 그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을 속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서명했고 제가 수익자였고 제가 그 보험을 승인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최상민은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를 향해 도전적인 시선을 던졌고 판사는 즉시 제지를 가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피고 최상민에게는 계획적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 송정희에게는 공모 및 사기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순자는 판결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다 옆에 앉은 손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와 서연은 민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분산된 해변 언덕, 바다를 내려다보는 조용한 공동묘지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 억울함 풀었단다. 하늘에서 잘 보고 있지?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저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랑 같이 잘 살게요. 순자는 민호의 묘 앞에 작은 유리함을 놓았습니다. 그 안엔 민호가 생전에 남긴 편지, 그리고 보험금을 되찾아 설립한 장학재단의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호야, 내 덕분에 세상에 하나의 정의가 더 생겼구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조용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진실을 모두 마주하고 비로소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들의 영혼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